네, 안녕하세요. 원주시와 중천철학도서관에서 주관하는 2022년 올해 철학책 선정을 기념하는 방송 세 번째 시간을 시작합니다. 저는 상지대학교 파인드 칼리지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김시천이고요. 2021년에 이어서 올해 제2회 올해의 철학책 세 권이 선정됐습니다. 이미 앞선 방송에서 다루었던 것처럼 그 최상욱 교수님의 호모 포에티카, 그리고 이제 김재인 교수님의 생각의 싸움, 이렇게 두 회를 이미 지난 방송에서 어, 보셨기를 기대하고요. 자, 오늘 이제 마지막 피날레를 장식하는 그 요즘에 뭐 전국적으로 화제가 되신 그런 교수님이기도 하죠. 김만권 교수님의 새로운 가난이 온다라고 하는 이 책을 저자이신 김만근 교수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녕하세요, 김만근 교수님. 예,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코로나 전에 한번 뵙고, 예, 그렇습니다. 예.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못 뵌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니까 3년 만인 거죠. 예, 거의 3년 만에 뵙는 아마 것 같습니다. 요맘때쯤 뵀던 것 예, 예, 같은데, 뭐 거의 3년 이맘때쯤, 예, 맞습니다. 네. 예, 진짜로 정말 오래됐네요. 예. 진짜 이 코로나가 사람을 이렇게 갈라놓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정말 사람들이 만나지를 못하고, 그리고 너무 이게 사회적으로 거리가 있어가지고, 이것 때문에 이제 지금 저희들이, 이거 갑자기 너무 어려운 이야기 하잖아요. 이게,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앞으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꾸게 될까도 지금 이제 우리 미래의 방향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몫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때는 그 서울 사당역 근처에서 예. 뵀던 걸 기억을 하는데, 오늘은 이제 원주에서, 예, 뭐 이렇게 원주에서 불러주셔가지고 처음에는 깜짝 놀랐었는데, 네. 예, 지금 현재 뭐 너무 기쁜 마음으로 왔습니다. 네. 예. 그 지난 회차에 그 김재인 교수님도 그 부분을 대단히 기분 좋아하셨지만 그 김재인 교수님하고는 같은 연구소에 계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김재인 교수님하고는요, 경희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라는 곳에서 같이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요. 뭐 동료 교수님이시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철학자로서는 저 선배님이시고, 그래서 항상 이제 뭐 존경하고, 뭐 이렇게 배우는 점이 상당히 많고요. 그래서 늘 기분이 같이 일하면 기분이 좋았는데 각자 따로따로 썼던 책이 갑자기 올해의 책에 동시에 이제 원주 중천도서관에 그러게요. 선정이 되면서 이런 우연이 있나 하면서 서로 깜짝 놀라고 서로 다 행복하고 했던 시간이었던 것 네. 같습니다. 예. 그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 이런 철학책을 선정하는 게 그렇게 많지 않은데 예. 더군다나 이제 원주시의 특별한 점은 시민들이 예. 직접 예. 읽고 서로 논의를 통해서 선정을 음, 한다. 음. 이게 이제 장점인 것 같은데 더욱 기분 좋으시죠? 이게 저한테는 정말 기분 좋은 일일 수밖에 없는 게요. 예, 뭐 다른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래 대중을 위한 정치 철학이라는 것들 표방하고, 네. 어떻게 보면 제가 학문을 그런 방향으로 했었고, 또 학문이 끝나고도 그런 방향으로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삶을 살아왔다라고 이제 그렇게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게 뭐 학자들도 아니고 다른 분들도 아니고 시민들이 직접 책을 읽고 이 책을 올해의 철학책으로 선정을 해 주셔서 저 개인적으로는 너무나 영광이고요. 너무나 음. 기쁜 마음이고, 그리고 진심으로 고개 숙여서 원주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네.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제가 방금 이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일단 그 원주 시민분들께 예. 이 뭐라 그럴까 선정에 대한 그 당선 소감? 예. 이게 저를 보지 마시고 예. 이번에는 우리 시민분들을 보시면서 너무 기쁜 마음인데요. 이렇게 저의 책을 이제 올해의 철학책으로 선정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철학책을 이렇게 올해의 책처럼 선정하는 것도 많지가 않은데, 그것도 시민 여러분이 직접 읽고 토론하고 그 긴 과정을 통해서 여러 단계의 과정을 통해서 선정해 주셨다는 그 선정 과정 이야기를 듣고 진심으로 이제 고마운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꼼꼼히 읽으시고 여기에 대해서 같이 토론하시고 그 결과로서 이제 올해의 철학책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이때까지 해왔던 철학 작업을 시민들로부터 인정받았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이 있어서 너무 기쁜 마음이고요. 그리고 항상 생각하는 거지만 제가 말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제가 말하는 게 제가 뭐라고, 또 이런 것들을 이런 이제 좋은 상을 주셔서 이제 너무 감사하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자, 오늘 방송에서도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이제 1부, 2부로 음. 나누어서 이제 진행을 할 텐데요. 먼저
전국 많이 다니셨죠? 아, 예, 네. 그렇습니다. 이 책이 대략 지금 몇 예. 쇄까지? 이게 뭐 그 보통 철학책들이 쇄를 한번 찍을 때 500권에서 1000권 사이로 네. 찍는데요. 이 책은 3000권 단위로 찍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5세가 나가 있는 상태고요. 그것 말고 이제 이 책이 여러 군데서 여기저기 뭐 좀 선정이 조금 되었습니다. 음, 그래서 그 선정된 몫으로 뭐 나간 책도 이제 꽤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음,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5쇄까지 찍었다라고 예. 하면은 예. 만화천부를 인쇄를 했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거의 그 어, 정도 인쇄가 됐습니다. 예. 이거는 그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예. 옛날에 예. 하니까 90년대 그다음에 2000년대 베스트셀러의 단위가 많이 달라졌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엄청 많이 달라졌죠, 지금. 네. 예. 요즘에는 2000부만 넘어가면 예. 베스트셀러가 되는데 만화천부를 찍은 책이고 여전히 팔리고 있는 책이라고 예. 하는 건 그만큼 이 책이 그냥 철학책이다라기보다도 많은 시민분들께 공감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지 않을까. 더 나아가서는 어떤 시대적인 화두를 이 책이 제기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저자분께서는 당연히 예. 자, 그래서 오늘 이미 수많은 도서관에서 여러 대중 강연에서 이 책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누셨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또 하면은 또 저자로서는 또 아마 또 이게 반복적이고 예. 재미가 없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조금 다르게 해서 김만권 교수님을 이제 소재로 해서 주로 이야기를 나눌 아, 테고요. 예. 이게 더 부담스러운데요. 네. 예. 그다음에 이제 2부에서는 나중에 이제 좀 이따가 그 우리 김만근 교수님께서 말씀을 주시겠지만 이 책이 만들어지기까지의 또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 음. 속에서 못다한 말, 음. 그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해서 예. 이제 책에 관한 이야기지만 책 속에 없는 하지만 책을 더 잘 읽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이야기들 중심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자, 저는 그 자랑 좀 해야 되겠네. 이 책 출간됐을 때 이렇게 예. 보이시죠? 책을 보내주셨어요. 보내주셔가지고 예. 이렇게 사인도 이렇게 해주시고 하셨는데 사실 저는 이 책 이렇게 딱 받으면서 앞에 표지 사진도 되게 뭐라 그럴까 좀 음. 인상적이었지만 이 속에 들어있는 날개 쪽에 보통 저자 소개를 할 때 이렇게 안 쓰거든요. 되게 독특하게 쓰셨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예. 먼저 이 인간 저자로서의 김만곤 교수님이 어떤 분인지 등등에 관한 이야기를 먼저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 예. 네, 알겠습니다. 그 예. 프라이버시에 저촉되는 그런 얘기들은 빼고 예. 좋습니다. 자유롭게 예. 그 편하게 이야기를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는 일단은 김만곤 교수님 자체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표현해 보고 싶어요. 어, 똑같이 철학을 했지만 보통 철학자들과는 좀 다른 네. 그 모습, 성격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음. 계신데 아까 그런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대중들과 함께하는 철학을 하고 싶다.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정치와 철학 사이에 우리 교수님이 계신 게 아닌가. 아, 예. 사실 제가 그 하는 전공 자체가 예, 정치 철학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수많은 정치 철학자들이 있지만 그 시작이 정치학에서 시작한 정치 철학자가 있고 그 철학에서 시작한 정치 철학자들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우연히 그 정치학에서 출발한 이제 정치 철학자인데요. 그러다 보니 이제 그 철학에 관한 이야기를 하더라도 우리가 철학이 가지고 있는 어떤 본연에 관한 질문들도 있지만 그런 것들이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는가에 대해서 훨씬 더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떤 가장 본질적인 질문은 제가 잘 대답할 수 있나라고 생각했을 때 그것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삶 속에서 이제 우리 일상에서 겪는 어떤 우리 하는 고민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리고 그 고민들을 어떻게 마주할 것인가에 좀 더 제가 잘 대답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음, 들어서 어떻게 보면 조금은 더 약간 실천 영역에 가까운 어떤 철학을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이제 책에 소개되어 있는 그 저자분이 직접 작성한 문장입니다. 이게 되게 재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 얘기를 제가 소개를 드리면서 직접 교수님의 이야기를 듣는 방식으로 이제 일단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문장이 되게 재밌어요. 김만고는 철학자다.
이게 자기가 자기소개하면서 이런 문장 잘 안 쓰는데 저는 사실 이 첫 번째 짧은 문장을 읽었을 때 통쾌했거든요. 예. 왜냐면 뭐 교수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철학하는 분들이 나 철학자야 이렇게 얘기 잘 안 하잖아요. 예, 그렇죠. 뭐 이렇게 옛날에는 철학자라는 말이 참 어떻게 보면 중요한 질문을 다루고 그리고 어떤 우리 삶 속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물이었는데 점점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철학자들이 세상에 별로 환영을 못 받고 못 맞아요. 받는 일이 일어나면서 자신을 철학자라고 규정하는 일이 상당히 좀 어려워진 어떤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사실 저처럼 이제 철학과를 졸업하고 계속 철학을 공부한 사람들 음. 입장에서는 나는 철학자다 이렇게 하면은 철학자가 누구지? 플라톤, 칸트, 하이데거, 동격이라고? 웃기는 소리. 이런 분위기 때문에 철학자란 예. 표현을 잘 안 예. 썼었는데 대략 한 15년, 20년, 예. 2000년대 중반을 거치면서부터는 되게 자기 자신을 철학자라고 소개하는 그런 분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예. 예. 그런데 그때는 뭔가 좀 약간 어색한 감이 예. 있었거든요. 사실 생각해 보면 저도 이제 2013년에 어떻게 보면 제가 유학을 마치고 귀국을 했는데 그때 직업이 뭐냐라고 해서 이제 난 그냥 정치 철학자다. 그냥 철학자다. 이렇게 이제 쓰기 시작을 했었는데요. 근데 그렇게 자기 직업을 그렇게 바로 갖다 대는 사람들이 그 당시만 해도 별로 없었던 것 네, 같습니다. 맞아요. 특히 이제 정치 철학자라는 말을 직업으로 쓰는 사람은 정말 더 없었고요. 네. 그래서 그냥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이 세계가 가지고 있는 모든 어떤 편견이나 아니면 선입견이나 아니면 이미 단단하게 굳어진 지식 같은 것들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질문을 던지는 사람은 저는 다 철학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여러분도 철학자이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그래서 그냥 과감하게 그냥 철학자라는 표현을 썼던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바로 이런 취지의 문장이 이제 그 다음에 바로 나옵니다. 땅에 발 딛고선 철학을 하고파서 정치 철학을 한다. 그러고 보니 생각으로 현실의 세상을 짓는 게 직업이다. 이 생각을 가지고 이 현실에다가 세상을 지어내는 거. 뭐 이런 표현을 되게 시적이다. 예, 이게 제가 이제 철학 내에서도 좀 분배 철학을 전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권리와 의무를 분배하고 자원을 분배하는가에 관한 것들을 공부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분배 철학을 하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걸 어떻게 제도적으로 표현할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그 제도들을 사람들이 받아들일 만한 양식으로 또 표현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진짜 현실에서 작동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시해야 하는 어느 음, 정도의 의무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래서 그 일을 하고 있고 실제로 이제 뭐 제가 설계한 제도도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들을 하면서 어떤 제도적으로 그런 것들을 설계해서 제안하고 그런 제안들이 세상에 나가서 실제 정책하시는 분들이 보고 참고하고 반영하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네. 예. 자, 그 다음번 문장은 저도 강의 나갈 때마다 많이 하는 예. 얘기인데, 그런 생각을 저랑 똑같이 직접적으로 표현을 보니까 너무 통쾌했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한편으로 김만고는 6살 아이를 둔 아빠이기도 하다. 음. 너무 늦은 나이에 본 아이라 그럴까? 이 아이가 안심하고 살 세상을 어떻게 지을 수 있을까? 이런저런 고민이 많다. 승자들이 모든 것을 가져가는 세상에서 그 모든 것을 가져가는 아이로 키워야 하나? 그런 바보 같은 생각이 들기도 했다. 그러니까 어, 예. 저도 재산이 없고 가진 게 없고 물려줄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뭐 이제 예. 대학 졸업할 때까지 학비 대주고 뭐 지가 예. 이제 취업하면 지가 알아서 살겠지. 예. 근데 물려줄 게 없으니까 음. 만약에 우리 아들놈이 정말 어렵게 직장을 그만두고 실업자 신세가 되는 상황이 되더라도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물려준다면 예. 괜찮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여러 번 하거든요. 예, 뭐 실제로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나이를 또 말하는 것 같아가지고 정확한 나이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네네. 40대 중반에 첫 아기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를 낳고 난 다음에 사실 그 전에도 뭐 미래 세대에 관한 이야기는 하고 있었지만 이게 당장 이제 내 아이가 미래 세대의 일원이 되니까 좀 더 고민이 현실적이 됐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새로운 가난이 온다 책을 이야기할 때 말씀도 드리겠지만 이 디지털 환경이 정말 모든 걸 다 바꿔놓고 있다는 걸 또 알고 있었고 그리고 디지털 기술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점점 더 많은 몫이 소수들에게 돌아갈 거라는 것들은 또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소수가 되기 위해서 아둥바둥 아이를 키워야 하나 아니면 그냥 그 바깥에 그 소수가 아닌 다수가 되더라도 조금은 좀 더 안전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런 환경을 오히려 만드는 게 더 나은 일인가라고 이제 고민이 엄청나게 많았었는데요. 앞에 거는 그냥 아이를 개인적으로 그렇게 키우는 거고 뒤에 거는 사회 구조를 바꿔야 되는 일인데 이게 어느 게 좀 더 현명한 일일까라고 생각해 볼 때 그냥 후자에 도전해 보자. 그리고 이게 앞에 일 같은 게 앞에 만약에 뭐 앞으로 우리 성공하는 사람이 5%의 확률이라고 한다면 100명 중에 5%가 가져간다고 한다면 결국 나의 아이를 5%의 확률에 넣는 건데 그러면 사회가 바뀔 확률이 5%라고 한다면 거기에 던져보자라는 이제 결심을 좀 했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합리적 선택에 되게 가까웠다라고 또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게 아이의 개인의 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가 같이 살아갈 세계에서 무엇을 바꾸냐에 따라 어떤 관계를 주변 사람들과 맺고 살아가게 될까를 생각해 봤더니 후자가 될 때 훨씬 더 풍요로운 관계를 맺고 인간다운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지 않겠는가 싶어서 결국은 사회를 좀 더 바꾸는 방향으로 좀 움직여 보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이게 참 저도 보통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다 보면은 좀 극단적인 예를 들게 되잖아요. 예, 그래서 저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돈이 많아서 그 재산을 물려준다라고 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다. 그런데 사회 환경이 예를 들면 남미의 어떤 나라들은 엄청난 부자들은 늘 철조망으로 이루어진 울타리를 총을 든 경비원들이 지키는 곳에서 산다. 그렇죠. 과연 그런 방식으로 물려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런 얘기를 종종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더 실존적으로 많이 느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대한민국이 좋은 점이 그거잖아요. 남녀노소 누구든 술 먹고 밤에 거리를 혼자 다녀도 그렇게 크게 위험하지 않다는 거. 예, 다른 외국에 비하면 네. 정말 이게 우리나라는 그 점에 있어서는 확실히 네. 다릅니다. 그러니까 외국에 뭐 이렇게 사실 저도 뉴욕 생활을 조금 했었는데요. 제가 유학 생활 한 10년 했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예 뭐 술병을 밤에 못 들고 다니게 하죠. 너무 위험해 가서 어. 바깥에서 뭐 이렇게 술병을 드러내놓고 먹으면 다 법의 위반인 경우 그런 주들이 되게 많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 참 안전한 환경이고요. 예, 그런 환경을 좀 지켜내는 게 진짜 저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일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더군다나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단순하게 이제 경제, 어떤 사회적인 위험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좋지 않은 세상, 산소호흡기를 달고 다녀야 되는 세상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런 걸 우리가 이미 겪고 있지 예, 예. 않습니까? 이게 진짜 여러분 아마 그 외국 애니메이션 중에 바람의 계곡 나우시카라고 하는 이제 만화 보셨을 겁니다. 그때 저희들이 그 환경 파괴 때문에 전부 다 마스크를 쓰고 지내잖아요. 네. 처음에 그게 이제 그 만화 영화로 나왔을 때 그게 단지 만화 영화였는데 이제 진짜 그런 세계가 와서 네. 저희들이 진짜 몇 년째 마스크를 다 쓰고 다니고 한때는 정말 마스크를 안 쓰면 바깥에 돌아다니지도 못하는 그런 일들이 실제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환경들이 앞으로 좀 더 계속 그런 주기들이 짧아질 것이고 결국은 계속 이런 현상으로 가면 우리가 끊임없이 다 이제 마스크를 쓰고 살아야만 하는 그런 환경이 곧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변화가 지금 정말 필요한 시기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예. 네. 그래서 이런 표현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이 아이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세상을 좀 지어내고 싶다. 이게 학문적 포부이면서 예. 예, 이제 자녀에게 물려주고자 하는 예. 걱정하지 말고 네가 원하는 일을 해도 괜찮다. 진짜 이건 인류의 유산인 것 같아요. 이게 저는 항상 생각하는데 지금 류시안 선생님께서 너무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요. 많은 부를 쌓는 분들이 좀 생각해 주셔야 되는 게 내가 지금 쌓고 있는 부는 인류가 축적해 놓은 아주 오랜 시간의 자본의 축적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식의 축적이 쌓여서 내가 그걸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쓸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부를 가져가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뭐 지식을 취득한 건 나지 않느냐라고 말하지만 그 지식의 90%, 80%, 99%를 이미 우리 선조들이 다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우리는 효과적으로 정리해서 그냥 가져갈 뿐인 거고 그 지식 자체를 자기가 만들진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벌어들인 부가 순전히 내 노력이라고 생각하시면 정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건 우리 인류가 쌓아놓은 어떤 유산의 일부로서 그걸 내가 좀 더 잘 활용해서 가져갈 뿐인 거지.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가의 활용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나누는 건 좀 당연하다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이제 결국은 그런 환경 속에서 좀 우리가 자라게 된다면 우리가 어떤 그런 자기가 배우는 지식들을 나만을 위해서 쓰지 않고 그리고 타인을 위해서 쓰게 되고 그리고 그러다 보면 지식을 저는 어떤 개인들이 타인을 위해서 지식을 쓰는 사람이 많은 사회가 안전한 사회라고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회를 짓는데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렇게 이제 재밌게 자기를 소개를 하셨는데, 그러면 실제로 사회적 그 행적이 일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일단 그 김한건 교수님의 책들의 제목들이 되게 친근하고, 그러니까 보통 정치 철학하면은 딱딱하잖아요. 예, 예. 좀 무거운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일단 그 이 책 속에서 소개하고 있는 저서들의 제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책이 사장님들이 싫어하실 것 같아요. 책의 제목이 열심히 일하지 않아도 괜찮아. 이거 예. 사장님들이 정말 싫어하겠는데요? 예. 아니 이게 열심히 일하지 않아도 괜찮아. 이 책은 사연이 많습니다. 이 책은 사실은 출간이 되기 전에요. 네. 알라딘 같은 데서 별 한 개 막 이렇게 달렸어요. 오, 출간도 전에. 예. 오, 그 책이 안 나와서 책방에 깔리지도 않고 책이 배송도 안 됐고 그냥 올라올 때가 이야. 있잖아요. 책이 출간된다고. 근데 이미 별 하나가 달렸습니다. 제목 때문에. 오, 열심히 일하지 않아도 괜찮아라는 제목 때문에 막 이렇게 그 별점 테러라고 하는데요. 별점 테러를 받았던 책인데 실제로 이제 뭐 열심히 일하지 않아도 괜찮아라는 책에 대해서 이 제목에 대해서 왜 그렇게 많은 사람이 반감을 가졌을까? 이제 가지는 사람들이 있을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저는 그게 우리 사회가 그만큼 노동윤리, 열심히 일하는 사람만이 자격이 있다라는 그 생각에 많이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열심히 일하는 사람만이 자격이 있다라는 그 생각 자체가 틀렸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그 생각만으로는 이 미래를 지탱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발상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것 말고 다른 기준으로 뭔가를 나누는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은 이제 그래서 21세기 분배의 상상력이라는 제목을 달고 있었기 때문에 부제를 달고 있었기 때문에 원제목을 열심히 일하지 않아도 괜찮다. 우리가 이렇게 아둥바둥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세계를 좀 만들어 보자. 라는 제목으로 이제 마음으로 이 제목을 달았는데 이 제목이 정말 이제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그 폭격을 몇 번 맞고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요즘에는 좀 현실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이제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나누다 보면은 또 상식적으로 이와 비슷한 톤이지만 좀 다르게 표현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 그거는 좀 다른 거죠. 어. 잘못 건물주의 삶 아니요, 뭐 이런 이- 건가요? 아니요. 예를 들면은 예.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억양을 주고 읽는가에 따라서 다른 예, 톤이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죠. 한편으로는 예. 받은 만큼만 해. 예, 맞습니다. 예. 또 한편으로 다른 분들은 받는 만큼만 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 실제로 이제 우리가 우리가 노동력을 제공하고 거기에 대한 뭐 받는 만큼 있으니까요. 그 받는 만큼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들이 사실은 정당한 교환이죠. 네, 그렇죠. 그것이 정당한 교환을 하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제 많은 사장님들은 받은 것보다 더 많은 노동력을 제공하기를 네. 바라고 그리고 노동자 입장에서는 우리가 제공하는 노동력보다 더 많은 임금을 받기를 바라는 이제 그렇죠.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근데 대부분의 뭐 세계에서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공하는 노동력보다는 많은 것을 제공하는 사람들을 원하는 이제 그 임금을 받는 것보다 더 많은 노동력을 제공하는 걸 원하는 게 좀 어떻게 보면 기본인 것 같아요. 그걸 해야 성실하다고 인정을 받고 그걸 잘해야 이제 일을 잘하는 사람이다라고 인정을 받는 경우들이 많은데 뭐 그것이 정말 그러면 교환의 정의인가라고 생각해 보면 그건 또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비유하자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요 앞에서 김재인 선생님도 모시고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김만건 교수님이나 저나 말하는 속도가 저보다도 조금 더 빠르신 것 같고, 예, 그러니까 한 시간 동안 강의를 하면은 그 김만건 교수님이 김재인 교수님보다 세 배를 더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강연료가 똑같단 말이에요. 아, 예. 갑자기 억울하네요. 그건 이제, 근데 사람들마다 이제 자기가 원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이 있는 것 같은데요. 약간 이제 저는 침착하게 하나의 메시지를 잘 전달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신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내공을 가지신 선생님들이 천천히 중요한 포인트를 이제 많은 시민분들에게 잘 전달을 하시는데 네. 저는 아직 그 내공이 안 되니까 막 이렇게 데이터를 쌓아서 막 이렇게 보여드리고 설명을 하는 과정이 있어서 말이 좀 빠른 것 같습니다. 예, 그 부분은 뭐 제가 이건 늘 또 듣는 말입니다. 다른 식으로도 얘기할 수도 있고 내공의 차이가 아니라 스타일의 차이죠. 예, 자, 예, 그 다음번에 그 책이 그렇게 욕을 먹고 예, 이제 이미 욕을 먹었으니까 이름을 내세워도 되겠다 예, 이신지 예. 김만권의 정치에 반하다. 예. 이건 또 어떤 책인가요? 이게 김만권의 정치에 반하다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원래 출판사에 제발 김만권을 좀 빼자. 그냥 정치에 반하다로 가자라고 했는데, 출판사에서 이거 꼭 이름을 넣어야겠다라고 어, 우겨서 넣은 건데요. 아니, 유명하지도 않은 사람 이름을 왜 자꾸 어, 그렇게 넣으려고 하냐라고 해서, 정말 출판사랑 뭐 이렇게 좀 약간 그 즐거운 다툼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이제 그런 게 좀 있었습니다. 근데 정치에 반하다라는 건 좀 이중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대중 강연을 다니면서 강연했던 어떤 정치에 관한 기본 개념을 모은 책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제가 정치 강의를 가서 좀 느꼈던 게 좀 이렇게 정치에도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어떤 양극화 현상이냐? 한쪽은 정치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일종의 정치에 반하다 할 때 정말 어떻게 보면 반대하는 거 아, 느낌이 좀 들었었고요. 한쪽은 이제 정치에 이야기할 때 너무 몰두해 있는 거죠. 예, 음, 빠져 들어가 있는 어떤 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좀 균형점을 좀 찾아야겠다라는 음, 생각이 조금 들었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중적 의미, 너무 음, 무관심하거나 너무 몰두해 있는 것에 균형점을 찾아서 정말 우리가 이걸 행복하게 이거 삼중적 의미네요. 그러니까 진짜 진심으로 우리가 음, 정말 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새로운 정치를 만들자라는 의미를 음, 담아서 이 책의 제목을 음, 지었었는데요. 근데 이 책 안에는 우리가 자유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뭘까? 우리가 다 쓰고 있지만 그럼 평등이라는 건 뭐고, 뭐 민주주의라는 건 뭐고, 이제 시민사회라는 건 뭐고, 그렇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쓰는 개념들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쓰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정리해 놓은 음. 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거 김만권 교수님이 우리 시민사회에 던지는 정치 철학 예, 맞습니다. 입문서네요. 근데 이게 되게 놀랍게 그 일부 정치학과에서 정치학 개론서로 쓰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어, 이게 제가 깜짝 좀 놀랐었고요. 네. 약간 좀 제가 이제 생각하지 않고 이제 그렇게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런 식으로 교과서로 쓰이는 경우가 조금씩 있었습니다. 음, 뭐 첫 번째 썼던 자유주의에 관한 짧은 에세이들 같은 경우에도 저도 몰랐었는데 법철학 교과서로 이제 아, 법철학 하시는 분들이 쓰시는 것도 봤고요. 예, 그래서 네. 이렇게 의도치 않게 기존의 학문적 논쟁들, 기본 개념들 이런 것들을 정리해 놓은 게 교과서로 좀 많이 쓰이는 아, 그걸 봤고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고등학교 교과서에도 일부 들어가 있더라고요. 예. 오, 그래서 상당히 뭐 저 개인적으로는 좀 보람을 좀 느끼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 중천학당에서 이제 대담을 진행을 하면서 가장 자연스러운 깔때기를 같이 깔때기 이로 네, 자기 자랑. 네. 그 아마도 그 예. 뭐야 아마 이제 김종배의 시선 집중을 청취해 보신 분들은 저도 이제 그때 그 김만권 교수님하고 조영근 교수님이 이렇게 나오시는 예. 방송을 꼭 챙겨서 음. 듣기도 했었는데 그 되게 방송 경험이 많으시다 보니까 이렇게 이 방송 앞에 마이크 카메라 앞에서 어떻게 자연스럽게 하는 게 되게 편한지를 잘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전혀 그렇지 않고요. 실제 이제 갑자기 또 이게 또 다른 말인데 조용근 선생님과 방송하면서 정말 배운 게 많았었습니다. 어, 이 조용근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진짜 학자이시라 정말 단 한마디도 증거 없이 이야기하지 않는
이제 그런 걸 보고 아 나도 이제 어디 가서도 정말 저런 자세는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진짜 많이 배웠었고요. 그리고 학자다움이 뭔가에 대해서 정말 저한테 많이 가르쳐 주신 분이 이제 조용근 선생님이십니다. 그래서 늘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그 예. 라디오 청취를 했던 경험으로 보면은 예. 그 조영근 선생님은 목소리 덕도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예. 목소리 그렇게 쫙 깔리면서 그 뭔가 이렇게 또 그 표현이 또 말 속도도 느리잖아요. 예. 상대적으로.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듣는 사람들이 되게 이렇게 믿음이 가는 어떤 그런 음. 목소리 톤을 갖고 계세요. 예. 게다가 이제 하는 말씀도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근거를 갖고 있지 않은 이야기들을 되게 조심스럽게 예. 표현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표현하신 것처럼 전형적인 딱 예. 학자 스타일 예.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은 오히려 김만건 교수님은 제가 알고 있는 그 뭐 페이스북이라든가 뭐 이런저런 것들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만나보는 김만건 교수님 되게 겸손하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깔때기는 아까 농담이고 오히려 되게 친근하게 접근하는 그런 스타일이 많은 분들에게 상당히 그 호응을 얻게 만드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제가 저도 어렸을 때는 제가 좀 똑똑하다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세상에 정말 똑똑한 사람이 많구나라는 걸 이제 이게 사회에 나가 보면 이제 금방 느낍니다. 정말 이렇게 똑똑한 분들이 많고 훌륭한 무신들이 많으시구나라는 걸 느껴서 거기서 이제 뭐 자기의 학문적 업적이나 이런 걸 자랑한다는 거 말이 안 되고요. 예,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많이 어떻게 보면 뭐 이렇게 사회에 나가서 많은 분들과 이야기하면 할수록 저절로 뭐 이렇게 겸손해져야만 하는 것 같아요. 겸손이라는 건 내가 더 잘 아는데 낮추는 건데 사실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이게 내 자리를 잘 지키면 그냥 겸손이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은 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런데 저는 이제 소통하는 방식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다른 건물로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과 소통을 하면서 제가 느꼈던 건데 친절하면 친절할수록 학생도 나한테 친절해지는 느낌이 좀 들었었습니다. 학생들도 친절해지고 제가 어쨌든 기본적으로 어떤 질문에 대해서 그 어떤 질문도 뭐 이건 의미가 없어라고 말하기보다는 그 질문에서 의미를 찾아서 답을 해주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그 의미를 부여하게 되면 그 질문을 한 사람은 그 다음 질문을 찾게 되고 그러면서 더 성숙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떤 세상에 질문을 던지고 거기서 답을 찾는 사람들이 어떤 다정한 태도를 가지는 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철학을 대중화시키고 싶었던 욕심이 되게 컸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소통의 방식이 다정함이어야만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아까 제가 깔때기라는 농담을 하긴 했지만 이게 저도 집에서 밥 먹다가 이렇게 아내하고 이제 아들 녀석 앞에서 잡복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맨날 놀림을 당해요. 근데 이제 그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야, 잡복이라도 하지 않으면 못 견뎌. 그러니까 이제 그건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청자분들이 이해해 주셔야 되는 게 모든 강의자들은 강의할 때는 잡복을 하거든. 그거 안 하면은 야, 지 잘난 맛에가 아니라 스스로를 그렇게 미안하지 않으면 이거 공인이지 않습니까? 견딜 수가 없어요. 깔때기를 했더니 변명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자랑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 겸손함과 깔때기가 공존할 수 없는 게 아니라 되게 자연스러운 거다라고 하는 걸 이제 드리는 말씀이고. 자, 뭐 이 책들 하나하나 얘기하려니까 뭐 몇 시간을 해도 부족할 것 같은데 그래도 제목 정도는 호모 저스티스, 그다음에 정치가 떠난 자리, 참여의 희망, 세상을 보는 17개의 시선, 그림으로 이해하는 정치 사상, 불평등의 패러독스 등등 많이 쓰셨네요. 예, 뭐 제가 공부해 가는 과정 속에서 제가 좀 습관이 있는데 제가 사실 읽은 책은 전부 다 거의 정리를 좀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읽은 책 그리고 인상적인 책들은 거의 다 정리를 좀 했던 편이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공부를 할 때 항상 이게 어떤 이게 소위 우리가 족보라 그러죠. 어떤 뿌리를 타고 이것들이 다 내려오고 있지라는 걸 좀 정리를 좀 많이 주로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정리를 하는 과정 속에서 만들었던 지도들이 있고요. 그래서 지도와 개념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주로 책으로 썼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가 그걸 하면서 저 스스로 정리가 됐었고, 그리고 그걸 정리를 해서 이제 그걸 내놓으면 그걸 또 참고서 삼아서 쓸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입문할 때 너무 어렵지 않게 그렇게 입문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면 오히려 그 학문이나 이 분야도 확장이 될 수 있다고 좀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뭐 됐던 것 같고, 특히 뭐 그림으로 이해하는 정치사상 같은 경우가 정말 그랬던 것 같은데요. 이게 이 책을 쓸 때 그냥 마키아벨리부터 이제 당대 21세기 철학자까지 이제 개념들을 정리하는 거였는데, 그때는 또 그 20세기, 21세기 들어왔으니까 20세기 말까지 철학자들의 개념들을 쭉 정리해 오는 책이었는데, 그 사이에 그냥 개념들을 하나하나 정리해서 이렇게 쌓아뒀던 게 상당히 도움이 많이 음, 되었던 것 같아요. 예. 굉장히 요령 있게 그 공부를 해오는 과정에서부터 그렇게 늘 습관처럼 해왔던 것이 예. 이 저술 작업에도 연결이 된다. 이거는 예. 굉장히 해피한 경우네요. 예, 이게 근데 이게 제가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고요. 이게 제 에피소드를 하나 소개해드리면, 제가 대학 다닐 때 이제 교수님 한 분이 저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냐면, 아무거나 공부를 잘하는 방법이 뭐냐라고 저한테 물으셨어요. 제가 그래서 깜짝 놀라서, 네?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습니까? 특히 철학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니? 라고 물으셔서 제가 몰라서 이렇게 했었더니 갑자기 저한테 뭐라고 그러셨냐면, 혹시 너 한약방에 가봤냐?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음, 네, 당연히 가봤죠. 그랬더니 거기 가봐. 약재를 어떻게 해놨어? 약재별로 다 정리를 해놨지. 아, 그러면 개념 정리를 잘해야 돼. 그리고 어떤 사안이 터져졌을 때 그 개념들을 얼마나 잘 네가 섞어 쓰느냐가 어떤 사건이나 어떤 이론이나 그런 거에 대응하는 좋은 처방이야. 라고 말씀해 음, 주셨어요. 그때부터 저 방법을 써봐야겠다. 라고 해서 이제 개념 정리를 시작했던 거라 지금도 교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게 예. 언제 일인가요?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예, 아, 대학교 4학년 때입니다. 굉장히, 예. 그때부터 정리를 하셨다 그러면 꽤 많으시겠네요. 예, 양이 좀 꽤 되죠. 그리고 이제 네. 거의 모든 제 책에 한 8할 정도가 그렇게 나온 거고 어, 하니까 그때부터 계속 이제 쌓여 있고, 그리고 그래서 제가 그 컴퓨터에는 PPT가 엄청 많습니다. 어, 예,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다른 사람의 책이라 할지라도 그거를 정리하다 보면 또 자기 생각이 나오는 예, 것도 분명하겠지만 자료를 찾아볼 때, 예. 그때 내가 또 무슨 생각을 음, 했는가, 어떻게 알고 있는가를 예. 또 확인하는 작업이 되기도 하고. 예, 이게 그 되게 그 특이한 건, 제가 과거에 정리해 놨던 내용들을 이렇게 쭉 따라가다 보면, 내가 그때 어떤 생각을 하고 했기 때문에 이 책을 이렇게 정리했구나 네. 라는 게 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정리한 방식만 봐도 그때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가 좀 보이는 그런 게 네.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책이 굉장히 많고 해서 다 더듬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래도 요거는 좀 더 여쭙고 싶어요. 어, 번역을 하신 책들이 몇 권 예, 있는데, 예. 그 중에 뭐 민주주의는 거리에 있다. 이거는 저자분이 어떤 분이죠? 이 민주주의 거리에 있다는 제 박사 논문 지도 교수님 오, 그 책입니다. 이게 되게 뭐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그 영미 계열에서는 원래 푸코 연구자로 유명하신 분이고요. 음, 미셸 푸코의 순환이라고 해서 이분이 쓰신 이 전기, 미셸 푸코의 전기거든요. 어, 이건 이제 영미 계열 그 쪽에서는 약간 교과서처럼 쓰이는 전기, 음, 교과서 쪽으로처럼 쓰여서 수많은 연구자들이 기본적으로 보는 책입니다. 음, 그리고 또 한편으로 이분이 사실은 이렇게 역사 철학, 그리고 역사 정치 철학, 역사를 베이스로 한 정치 음, 철학을 하시는 분이라서요. 뭐 이렇게 역사적인 사건 같은 것들을 상당히 많이 보시는데, 이 뭐 민주주의의 거리 있다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학생 운동사라고 이제 해야 되나요? 예, 이제 어, 그걸 정리한 건데, 소위 이제 뉴 레프트 운동이 일어났을 때 음, 그때 학생 운동이 어떤 방식으로 전개되었는가에 관해서 어, 인물 중심으로 해서 정리를 해서 이제 나온 책입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어떻게 보면 포트 휴런 선언이라고 해서요, 되게 유명한 미국의 뉴레프트 선언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뉴레프트라고 그러면 주로 유럽에 맞춰져 있지만 네, 이제 사실은 미국에서도 상당히 뉴레프트 운동이 활발했었고,
그 뉴레프트 운동의 정리사인데 사실은 많은 분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분이 이걸 정리하셨기 때문에 미국에 뉴레프트 운동사가 생겼다라고 할 정도로 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중요한 책이다. 영미계에선 네. 미국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책으로 이제 여겨지고 있어서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또 민주주의 이론에 상당히 관심이 많았는데 이 시기에 어떤 일이 일어났고 그들이 뭘 가지고 토론했는가를 정리하면서 저 나름대로 또 민주주의 사회에 대한 어떤 또 이해가 하나 생겼던 어떤 저 나름대로는 상당히 의미 있었던 네. 작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 책은 거명을 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자, 만민법이라고 해서 존 롤즈의 마지막 저작이죠. 예. 이 책을 만만치 않았을 텐데 몇 분이 하신 건가요? 이 책의 번역은 이제 세 명이 이제 했고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책은 제 번역서라기보다는 저희 스승님의 번역서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저는 이게 만민법의 이 책에 부록처럼 딸려 있는 공적 이성의 재조명이라는 논문이 하나 있습니다. 네. 아주 어떻게 보면 존 롤스가 말하는 공적 이성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설명해주는 이제 그런 게 있었는데요. 그 파트를 제가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파트를 제가 번역을 했었고, 나머지 부분은 뭐 저희 선생님과 그리고 이제 신학 공부를 하셨던 김기호 교수님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 교수님께서 두 분이 이제 같이 번역을 하신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책은 어떻게 보면 전반적으로 한번 다 정리할 때 뭐 저도 참여해서 뭐 번역한 부분이 있는데 아마 이번에 새롭게 번역판이 또 한 번 또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두 번 개정이 됐었는데 두 번째 번역판은 솔직히 말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관여했고요. 그리고 세 번째 번역판 같은 경우에는 저희 스승님께서 이제 교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제 보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관여해서 나온 건 두 번째 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완전히 또 한 번이 개정돼서 이번에 새롭게 또 한 번이 나왔습니다. 네. 뭐 롤즈의 그 정의론에 관한 이야기는 뭐 우리나라에서 80년대부터 맞습니다.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고 특히 그 다음번에 아마도 제 느낌에는 90년대 말쯤부터 이제 아렌트가 네. 본격적으로 국내 일반 독서자들에게도 이제 많이 전해지기 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 또 교수님이 또 아렌트를 한국에 알리는데 또 큰 역할을 하고 계시잖아요. 아닙니다. 이게 진짜 뭐 한국에 아렌트 학회가 있고요. 그리고 아렌트 1세대 연구자로서 한국의 아렌트를 정말 많이 전파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한국의 아렌트가 엄청나게 인기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저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아렌트 연구자 중에 2세대 연구자라고 할 수 있고요. 제가 유학하고 있을 때 한국에서 많은 분들이 아렌트를 이미 이제 알리고 계셨었습니다. 근데 근데 그 1세대 연구자들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아렌트를 완전히 전공해서 1세대 연구자가 된 분들은 조금 소수이시고요. 원래 다른 걸 하시다가 이제 아렌트에 빠지셔서 1세대 연구자가 이제 돼서 개척을 해주신 케이스가 좀 많다고 제가 개인적으로는 알고 있는데요. 근데 뭐 2세대 연구자로서 이제 한나 아렌트를 좀 본격적으로 저가 전공할 수 있는 학교로 유학을 갔었고, 예, 그래서 그곳에서 한나 아렌트에 대해서 이제 가지고 있는 지식이 좀 생겼고요. 그리고 이제 다행히 제가 좀 어떻게 연구 환경이 이제 아렌트만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4, 5년 정도 착실히 아렌트 논문을 이제 좀 생산해 볼까라고 그렇게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사실 그 저 같은 경우도 김만곤 교수님을 처음 뵌 게 한국철학회에서 맞습니다. 제가 이제 그 논평을 하러 갔었는데 제가 논평해야 될 교수님 바로 앞에 순서에서 발표를 하셨거든요. 그때 컨스티튜셔널리즘과 예. 관련된 발표를 하셨는데 되게 감동적이었어요. 아유, 그러니까 논문 발표를 하는데 발표라기보단 거의 강의에 가까운 발표를 하셨고 되게 호응도 좋았고 그래서 저분은 조만간 TV에서 볼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그때 처음 했었는데 그때 이제 인상이 돼가지고 개인적으로 또 연락을 해서 연락처를 알아두기도 했었는데 이렇게 몇 번 뵙지는 예, 못했는데 알겠습니다. 예. 어쨌든 그 인연이 여기까지 왔네요. 예. 제가 일부를 위해서 질문을 3개를 준비했는데 그 3개를 들어가지도 못했네요. 예. 자, 그러면 그래도 뭐
어느 정도 이제 얘기가 됐기 때문에 중간에 이미 선생님께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개인적으로 제가 궁금했던 거예요. 당연히 이미 이제 아렌트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는데 교수님이 가장 존경하는 정치 철학자가 혹시 네. 어떤 분이실까? 이게 정치 철학자를 꼽아보라 그런다면,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뭐 존 롤스입니다. 존 오, 롤스를 가장 존경하고요. 그리고 저 한나 아렌트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철학자이길 별로 원치 않았던 아, 사람이에요. 예, 그래요? 그래서 뭐 한나 아렌트를 굳이 제가 철학자, 정치 철학자 이렇게 이제 부르기는 좀 호명해서 존경한다기보다는 어떤 탁월한 사상가로서 한나 아렌트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저도 존경하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가 흔히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가장 좋아하는 할아버지 할머니 한 분씩 대봐라. 그러면 제가 존 롤스와 한나 아렌트를 음, 이렇게 대고 있는데요. 근데 이 두 분이 던진 질문이 참 중요한 질문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한 분은 이제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 자원의 분배 문제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 존 롤스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음, 한나 아렌트는 그 문제를 정치 영역에서 들고 와서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정치가 망가진다라는 이야기를 어, 또 하고 계시는 분이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연구하는 두 학자가 이게 서로 상극일 수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또 연구를 하다 보면 이 두 분이 또 맞물리는 부분이 있어요. 맞물리는 음, 부분이 또 분명히 있어서 뭐 이게 너무 짧은 시간에 설명은 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그 두 분을 연구하면서 저 나름대로 그 두 분들이 상극이 좀 어떻게 보면 같이 갈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고민이 생기고, 그리고 그 두 분이 같이 갈 수 없다고 보이는 부분에서 연결되는 부분을 바라보면서, 또 그러면 그런 것들을 어떻게 연결시켜서 제도적으로 표현해야 될까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또 고민도 할 수 있고 해서, 이 두 분을 제 인생에서 뭐 만나게 된 건 참 큰 행운인 것 같고요. 그런데 뭐 이렇게 제가 이걸 보고 계신 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면,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철학자를 좋아하고 존경하는 이유가, 우리가 세계에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있는 길을 주기 때문이지, 그 철학자 한 사람에 대한 연구다 뭐 이렇게 한다, 저는 제가 하는 철학의 방식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 두 분이 제가 생각할 거리와 그리고 미래로 어떻게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상당히 뭐 존경한다라고 그렇게 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제가 이 질문을 던진 이유가 사실 저는 이제 그 한나 아렌트를 중심으로 하는 발표를 하는 장면을 네. 보면서 김만권 교수님을 처음 뵙고 그리고 이제 뭐 여러 활동 속에서 그 저술을 이제 많이 뭐 왜냐면 전공이 또 다르기 예, 때문에 예, 그런데 어 그리고 여기 오셔서 이제 소개를 하시면서 나는 분배 문제를 주로 연구하는 정치 철학자다. 예, 예, 이렇게 예, 소개를 하셨단 말이에요. 예, 한나 아렌트가 아니었나? 이런 의구심이 들었는데, 예, 그래서, 예, 여기서 이제, 물론 존 롤리를 더 존경하느냐, 뭐 한나 아렌트를 더 하느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예, 아니라, 예. 그렇다면은 존 롤즈이겠구나. 예. 같은 문제를 예. 화두로 삼고 있으니까. 예. 기본적으로는 뭐 존 롤스의 생각이 저한테 어릴 때부터 너무 많은 영향을 미쳤고요. 그리고 저가 내려놓을 수 없는 화두가 하나가 있다 한다면 그 불평등 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불평등을 다루는 어떤 분배 철학으로서의 존 롤스가 제 중심에 있다라는 건 거부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나 아렌트가 저한테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질문, 그리고 저는 21세기의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나 아렌트가 던지는 질문 중에 저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 우리 인간들이 끊임없이 노동하는 인간이 되었는데, 그러면 열심히 일하는 삶, 그 다음은 뭐지? 음, 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비디오 클립을 보시는 분들께도 제가 묻고 싶은 질문인데요.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삶, 그 다음 삶은 뭘까요? 그 다음 세계는 뭘까? 노동하는 세계, 그 다음 세계는 뭘까에 대해서 우리가 상상해 본 적이 있는가? 이야기해 본 적이 있는가? 한나 아렌트는 그 이야기를 해야 한다라고 이제 하고 있고, 그리고 그런 질문을 생각해 보면 정말 우리가 그런 질문을 하지 않는 시기에 그 질문을 완전히 던졌기 때문에 정말 우리한테 의미 있는 질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언제 기회가 되면은 이런 얘기들을 하나하나 다 우리가 그 교수님께 또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 시간은 예. 늘 한정돼 있고 또 그래야 또 다음에 또 한번 모실 수 있는 기회도 예.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일부 방송은 여기서 접고 다음 2부에서 보다 더 구체적인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수님 고생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